이 나라만 무조건 승리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이 결과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쟁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어떤 변수와 악조건을 던져도 유일하게 단 한 나라만이 모든 전투에서 살아남고 승리를 거머쥐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AI 기반 워게임 시스템, 나토의 합동분석본부, 미국 국방부, 유럽과 아시아의 전략기관까지 전 세계가 동시에 참여한 초대형 검증 프로젝트.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모든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예외 없이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침내 확인된 진실. 이 나라는 이미 차세대 전쟁 승리 공식을 완성한 유일한 국가였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분석을 끝낸 전문가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전략참모실 J5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브라이언 밀러입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본청에서 벌써 13년째 전략 분석을 담당하고 있죠. 제 업무는 쉽게 말해 전쟁이 나기 전에 전쟁을 예측하는 일입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충돌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미국의 전력 투입과 동맹국의 협력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 일의 본질은 항상 불확실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매일 바뀌는 정보, 급변하는 기술, 예상치 못한 외교적 변수까지 모두 반영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올해 저희 부서에는 국방부 산하 DA 다르파에서 개발한 새로운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름은 RS, 전쟁의 신 RS에서 따온 명칭이었죠. 이 시스템은 기존의 단순 모의 실험과 달리 인공지능 기반의 초고속 시뮬레이션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수만 가지 전개를 단숨에 계산의 결과를 내놓는 것이죠. 처음 이 시스템을 시범 가동했을 때 저희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예측 정확도가 기존 시스템보다 월등히 높았고 변수 간의 상호작용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반영하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본격적인 테스트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초반 테스트는 순조로웠습니다. 대만 해협 충돌, 유럽 동부 분쟁, 중동 불안정 사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했죠. 예상 가능한 수준의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징후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포함된 시뮬레이션부터였죠. 어느 시점부터인가 동북아시아 가상 시나리오에서 한국군이 지나치게 압도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북핵 위기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방어선을 유지하며 북측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중국과의 제한 충돌에서도 미군 개입 이전에 이미 한국군이 대부분의 전투를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결과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지?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셋 입력 과정에서 파라미터가 잘못 적용된 게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팀의 요청의 알고리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RS의 핵심 개발자였던 스콧 해리슨 박사와 밤낮으로 시스템을 재점검했습니다. 브라이언, 모든 입력값 검증했어. 파라미터 오류 없어. 이건 시스템 정상 작동 중이야. 스콧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테스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한중 충돌, 북중 동시 도발, 중로연합 압박 시나리오까지도 한국군은 전면전에서 연승을 거뒀습니다. 단순히 방어선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적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반격에 성공하는 그림이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설마 싶어 데이터 입력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지휘 통제 지연, 장비 고장, 사상자 증가 등 다양한 악조건을 추가했지만 그래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버텼고 심지어 점진적 우세를 확보하는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이쯤 되자 저희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RS의 한국 관련 데이터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데이터 자체가 한국 측에서 제공한 공식 수치가 아니라 저희가 공개 자료와 다국적 정보망을 통해 독립적으로 축적한 자료라는 점이었죠. 브라이언, 혹시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미래전 개념을 실전 배치한 거 아닐까? 스콧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가정이었죠. 미국 국방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군사 시스템이 한국에 이미 가동되고 있다는 건 기존 패권 질서의 인식 자체를 흔드는 일일 테니까요. 저는 결국 이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외부 협력 기관들과의 교차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랜드 코퍼레이션의 워게임 팀에 같은 시나리오를 제공했습니다. 랜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정교한 전략 시뮬레이션 능력을 보유한 기관 중 하나죠. 브라이언, 우리도 동일한 결과야. 랜드 소속 수석 분석관 제이슨 브루너가 차분히 보고했습니다. 이어 미 해군대학 워게임 센터, 작전분석학회 모스, 그리고 나토 셰이프 산하 합동군사분석소 MSAS까지 시뮬레이션을 반복 수행했죠. 놀랍게도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한국군이 전면전을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장 높은 생존성과 전투 지속성을 기록한다. 이쯤 되니 사안은 저 개인의 의심을 넘어 국제적인 논의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본부, 미넨 안보 포럼, 샹그릴라 대화, IISS까지 전 세계 주요 전략기관들이 이 기이한 현상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일 만큼 일관됐습니다. 어느 국가, 어떤 전장 환경이든 한국이 투입되는 순간 전세는 항상 유리하게 전개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동맹국에 머물고 있는가? 이상현상은 더 이상 내부 차원의 의혹으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사안을 아예 국제 공동검증 프로젝트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 명칭은 RSK 글로벌 벤치마킹으로 명명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과 나토를 비롯해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우방국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도 사안을 예의주시했죠. 그만큼 이 결과가 국제 안보 질서에 미칠 파장이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첫 실무회의는 벨기에 몽스에 있는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줄여서 셰이프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은 북대서양조의 악기구, 그러니까 나토 산하 유럽 지역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심장부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세계 각국 전략가들의 얼굴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영국 국방참모대학에서 파견 나온 필립 브로디 대령, 프랑스 미넨 안보 포럼 소속 클레망스 부소 박사, 일본 방위대학의 노무라 신지 교수,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나토 측 실무 책임자인 폴란드 출신 야쿠브 크르셰프스키 박사까지 모두 이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들이었죠. 야쿠브 박사는 저를 보며 손짓했습니다. 브라이언, 드디어 시작이군요.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안에 감도는 긴장감은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증 시뮬레이션은 한중 국지 군사 충돌 시나리오로 시작됐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나토와 협력하는 다국적 분석 플랫폼이었고, 이번 작업을 위해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즉 다르파의 알고리즘과 유럽의 전장 모델이 통합 적용되었습니다. 초기 설정은 단순 방어전이었습니다. 한국 단독 방어, 한국-미국 연합, 그리고 미국 개입 없는 한국 단독 대응까지 총 3가지 형태로 구분해 데이터를 투입했습니다. AI 엔진은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가동했고 결과는 곧 화면에 출력됐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확연히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이 초기 타격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피해 억제를 하다니. 영국의 필립 대령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공군의 초도 공습조차 반격으로 전환되네요. 프랑스의 클레망스 박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휘 통제 전환 속도가 상식 밖이군요. 일본의 노무라 교수가 연신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 북중 동시 도발 시나리오로 넘어갔습니다. 핵재래식 사이버 정보전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는 저조차도 한국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다시 충격적이었죠. 한국군이 초기 타격에서 피해를 억제하고 불과 이틀 만에 반격 체계로 전환하며 전선을 안정시키는 모습이 재현됐습니다. 사이버 침투 차단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노무라 교수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스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필립 대령이 낮게 탄식했습니다. 이번에는 나토 전역 통합 시뮬레이션이 가동됐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복합 위협 시나리오를 구성한 다국적 시뮬레이션 분석부 MSAS의 정교한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MSAS는 나토 안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전장 모델을 보유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 고도화된 시스템에서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군이 전개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전투 지속 능력과 지휘체계 안정성이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쯤 되자 더는 우연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토 분석팀은 분석 지표를 하나씩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통제 시스템 C4ISR, 사이버전 방어망, 예비군 통합동원 체계, 민군융합형 방산체계, 고속 미사일 요격 능력, 그리고 자동화된 탄약 보급 군수 시스템까지 모든 세부 항목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야쿠브 박사와 단둘이 남아 회의실 구석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야쿠브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이건 단순한 병력 크기나 첨단 장비가 아닙니다. 한국은 아예 전쟁 시스템 전체를 국가 차원에서 설계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전체가 하나의 전투 알고리즘이야. 저는 야쿠브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도 비슷한 생각이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의 AI 전쟁 예측 시스템 RS가 처음 경고했던 그 이상 현상. 이제는 그것이 오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모두가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시스템의 실체를 직접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에게 또 다른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실사를 진행하라. 며칠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몇 차례 출장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동맹국이자 IT가 발달한 현대 도시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방문은 전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실체를 직접 검증한다. 이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공항에는 저를 마중 나온 한국 국방부의 국제협력실 조윤호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밀러 참모님 맞으시죠? 오랜 비행 피곤하셨겠습니다. 차량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윤호 국장은 영어 발음이 거의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고 그의 말투에는 특유의 부드러운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악수를 나누고 바로 차량에 올랐습니다. 첫 일정은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ADD라고 부릅니다. 차량은 서울 외곽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조윤호 국장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ADD는 한국 방위산업 기술의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사용 AI, 미사일, 레이더, 사이버 방어, 지휘 통제 기술 대부분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건물에 도착하니 외관은 평범한 연구단지처럼 보였지만 내부로 들어가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완전히 통제된 보안 시스템과 고도의 전자전 연구시설, AI 기반 실시간 작전 시뮬레이터, 그리고 독립된 사이버전 방어 체계까지. ADD 소속 이성재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밀러 참모님, 저희 한국군이 승리하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문을 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성재 박사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건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변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존의 서방 국가 시스템으로는 이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성재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 시스템은 기존 서방 국가의 병력 장비 중심 교리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전체 국가 시스템을 통합된 전쟁 시스템으로 설계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통합지휘 통제 시뮬레이션 실험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 위에는 실시간으로 지휘 통제, 전장 상황, 민간 인프라 상태, 산업체 전환율까지 모든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이 구축한 C4ISR 시스템입니다. 지휘, 통제, 통신, 전산, 정보, 감시, 정찰이 한 몸처럼 엮여 작동하죠. 이성재 박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지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자체가 하나의 전투 알고리즘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 다음 방문지는 DAPA, 즉 한국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방산기업과 국방연구소, 군지휘부,
그리고 민간 첨단 스타트업들이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민간 기업이 방산 생산 체제로 전환됩니다. 심지어 물류와 유통망까지 실시간 국가 전환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DAPA 소속 이주영 본부장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설명대로였습니다. AI 기반 군수물류 알고리즘, 드론 자동 보급 체계, 반도체 기반 통합 전장 센서까지 민간 첨단 기술이 전시 즉시 군사력으로 전환 가능한 구조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차라리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만들어온 시뮬레이션 시스템조차 이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다음 일정은 예비군 통합작전본부 방문이었습니다. 한국은 특이하게도 전 국민 예비역 동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통합본부장인 김상호 소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국 모든 성인 남성 예비역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전시가 선포되면 이틀 이내에 100만 명 이상의 예비 전력을 전투 배치 가능합니다. 김 소장이 화면을 조작하자 전국 예비군 동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국가 동원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반 시민 대상 방공훈련, 사이버전 대응 훈련, 민간 방제 훈련까지 상시 가동합니다. 평시에 교육받은 민간인조차 정보전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죠. 김 소장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마지막으로 사이버 작전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이버 사령관 박인호 중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참모님, 전쟁은 이제 물리적 충돌 이전에 이미 사이버 공간에서 절반은 승패가 결정됩니다. 저희는 국가 기반 시설, 금융, 전력, 교통, 통신까지 하나의 방어망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이버 통합방어망 AI 코어는 기존의 그 어떤 서방 국가 시스템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AI 코어는 실시간으로 침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자동 차단까지 시행하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시스템은 기존의 군사력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가 자체가 전장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도록 진화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게 불 밝힌 도심 한복판에서 이 거대한 시스템이 조용히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한국 그 자체가 알고리즘이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몇 주가 흐른 뒤 나토 본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최종 보고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명칭은 간결했지만 그 무게는 막중했습니다. 미래전 시뮬레이션 검증 최종 보고, 사실상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국가의 실체를 처음으로 공식 분석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벨기에 몽스의 셰이프 유럽본부였습니다. 이곳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군사적 심장부이자 사실상 유럽 전역의 안보를 관장하는 중심지라 할 수 있죠. 회의장에 입장하는 순간 그곳에 모인 인물들의 면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번 보고의 중대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영국 국방참모 총장, 프랑스 합참본부, 독일 연방군 사령부, 일본 방위상, 그리고 나토 사령부 최고지휘관까지, 심지어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 책임자, 랜드 연구소 수석 분석관, 모스 대표단, IISS 고문단, 샹그릴라 대화 대표자들까지 모두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동안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이 머릿속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방위사업청 DAPA, 예비군통합본부,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연구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던 한국의 기술자, 장교, 연구원들. 그들은 결코 과시하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책무를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총 139회에 걸쳐 RSK 글로벌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숨겨진 긴장은 누구보다 저 스스로가 더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동북아 분쟁, 대만 해협 위기, 북중 동시 도발,
중동 다자 간 무력 충돌, 나토 전선 확대 시나리오, 사이버 대전, 그리고 우주국 초음속 무기 위협 시나리오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 국가만이 일관되게 전투 지속성, 전력 회복성, 지휘 통제 안정성에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회색으로 채워진 세계 지도에 붉은색으로 단 하나의 국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회의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순간 몇몇 대표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믿기 어렵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자 동시에 감탄이었습니다. 초기 분석 단계에서 우리는 이를 시스템 알고리즘 오류로 의심했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르파, 랜드, 미 해군대학 워게임센터, 모스, 나토 셰이프 산하 MSAES, IISS, 샹그릴라 대화까지 세계 최고 분석기관 모두가 동일한 결과를 반복 확인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ADD의 통합지휘 통제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DAPA의 민군 전환 시스템이, 예비군 통합본부의 실시간 동원 지도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의 AI 기반 국가 방어 코어가 화면에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장비의 수나 병력의 크기로 평가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전체 국가 시스템 자체를 통합된 전쟁 알고리즘으로 설계했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 굵은 글씨가 떴습니다. 국가 통합 전쟁 시스템 모델. 저는 시선을 천천히 올리며 마무리 결론부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시스템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술 혁신, 민군융합산업, 교육과 동원체계, 국민적 의지, 사이버 전자전 통합 대응 능력,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한 톱니처럼 맞물려 하나의 국가 방어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순간 스스로가 이 방대한 시스템의 증가를 뒤늦게라도 이해한 자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군사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적 철학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 결심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한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장은 한동안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두가 묵묵히 화면에 떠 있는 대한민국 세 글자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미국 합참의장 로버트슨 장군이 조용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영국 국방장관, 프랑스 합참, 독일 국방참모 총장, 일본 방위상까지 천천히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경외심 어린 존중이었고 동시에 스스로가 이제야 진실을 깨달았다는 경건한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장 뒤쪽에는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ADD의 이성재 박사, 방위사업청의 이주영 본부장, 예비군 통합본부 김상우 소장, 사이버 사령부 박인호 중장. 그들은 과장된 미소도 감정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 안에는 스스로 국가 시스템을 완성해낸 자부심과 책임감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렷하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국가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조윤호 국장과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담담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참모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동맹국,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조용히 준비해온, 그러나 누구보다 완벽하게 준비된 국가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들이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